자,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장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J-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아티스트는 아이명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J-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을 띄워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저희한테도 그나마 익숙한 유명한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이명이라는 아티스트를 고르게 됐죠. 사실 J-팝이라는 장르를 다루려고 했던 것 자체의 어떤 원인? 이유? 최근에 우리나라 음악에서도 이제 J-팝이나 J-락 색깔이 많이 묻어나오는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K-팝 위주로 지금까지 분석을 해오긴 했었는데 그런 색깔이 되게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해야지 우리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셋 다 이제 J-팝이나 J-락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바보들입니다. J-팝 바보들이라 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본 아이명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서두를 떠보기로 했고, 마침 또 아이명이라는 아티스트가 4월에 내한 공연을 또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1위 이번에도 티켓팅에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또 이제 미리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 이미 이제 티켓팅이 시작됐었고요. 노래를 다 어느 정도 들어보고 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무조건 라이브로 봐야겠는데? 라이브로 들어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스24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뭐 전석 매진, 내 자리 한 자리 없더라. 이번에는 시도조차 못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결과지 사실. 첫 내한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되게 커리어가 꽤 길더라고. 10년 넘게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첫 내한이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표 구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게, 보통 우리가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잖아. 나 같은 경우에 나무위키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정보가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야. 사용하는 기타 모델부터 해가지고 가족 관계, 시시콜콜한 트리비아, 살았던 방의 모양새 이런 것까지. 방의 모양새요? 방의 채광이 잘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적혀 있는 거야. 유명하니까 고르긴 했는데 오늘 잘못 말하면은 기존에 팬들이 많으실 거잖아. 와가지고 이제 오체 분실을 당하겠다. 아무래도 좀 감상 위주로 이번 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희가 잘못 말한 게 있다든지 좀 이런 게 추가돼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다가 또 반짝반짝 표시 하나 넣어주고 제 알못입니다 이런 거 하나 붙여주세요. 일본 음악 알못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래도 아이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 어떤 아티스트고 뭐 어떤 식의 음악을 하고 있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J-팝 자체에 입문을 한 건 좀 오래됐어. 2000년대 초반에 엑스제팬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하. J-락에 입문을 했었거든. 2, 3년 정도 뒤에 이제 유이라는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있어. 그 아티스트의 노래들도 좀 들었었는데, 두 아티스트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노래 제목이 전부 다 영어였어. 조금은 이제 접근성이 있었던 거지. 검색하기도 좀 간편하고 기억하기도 좀 쉽고 내 취향에도 맞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J-팝을 거의 듣지 못한 게 언어의 장벽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 맞아. 노래를 제목으로도 기억할 수 없고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어떤 J-팝, J-락이다 하면 QWL이나 최애나의 네모네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탠다드한 J-락이다, J-팝이다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명을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생각했던 아이명의 노래들은 단짠단짠스러운 J-팝일 줄 알았는데 되게 돼지국밥이더라고. 담백한 국밥인 거야.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음악을 계속 들으니까 더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네. 일본 음악 하면 흔히 생각하는 뿅뿅거리는 이런 사운드가 아이명의 음악에서는 별로 안 드러나지? 아예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를 좀 지향하는 것 같고, 이평삼 영상들을 좀 본 분은 알겠지만 QWER이 특정한 그런 곡이나 혹은 네모네모에서 J-팝의 특유의 강한 신스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당연히 이제 호불호 영역이니까, 취향의 영역이니까. 아이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좋게 들었다. 나 같은 경우는 아이명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J-팝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들이 이제 예시를 들어주던 음악들이 있어. 이런 음악의 믹싱이 참 좋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 세대 분들이니까 좀 더 오래된 음악들을 예시로 많이 들고 오시잖아. 그때 들었던 그 J-팝의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난다고 해야 될까? 맞아. 아, 이 사람이 그런 데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나 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신인 뭐 싱어송라이터가 나왔을 때 김광석이라든지 유재하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 실제로 그런 뉘앙스더라. 실제로 중장년층에서도 인기가 엄청 좋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 젊은 애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약간 장범준 같은 느낌으로 일본에서 소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들기도 했었어.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음악이지 않나.
자, 간단하게들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하나씩 아이명의 노래들에 대해서 어떤 노래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고.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그래피 순서에 따라가지고 정리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물론 싱글 가지고 데뷔를 했었지만은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는 2015년에 발매된 타마고라는 이름의 EP고요. 그 뒤로 발매된 EP 이상의 앨범 단위의 작업물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집 타마고 앨범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15년에 나온 앨범인데 아이명이 95년생이란 말이지. 20살, 한국 나이 말고 만 나이로 20살에 앨범이 나온 거야.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때는 인디적인 색깔이 강하고 이 나이 때만 가능한 작가주의 같은 게 난 좀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일단 1번 노래 제목부터가 당신 해부 순애가야. 팝펑크인데 가사가 엄청 살벌하거든. 네 팔을 잘라가지고 내 허리에다 감으면은 너는 두 번 다시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없을 거야. 후렴 가사가 죽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뭐 약간 이런 식이야. 너무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 처음으로 듣는 노래잖아. 아이명 노래 중에. 와, 처음부터 이렇게 쳐버리니까 영화 킬빌에 보면은 고고 유발이라고 일본 여고생이 나오거든. 걔가 연애를 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노래 같은 경우에는 캐치하고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 가사가 이렇게 살벌해 보이니까 음악만 들으면은 알 수가 없겠다. 가사까지 같이 보면 그때 가서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묘하게 가사랑 이 곡 분위기랑 좀 어울린다? 맞아. 곡은 밝은 분위기고 가사는 진짜 살벌하잖아. 붙여놨을 때 뭔가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순서대로 듣진 않았거든 나는 디스코그래피를.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가 내가 약간 후반부에 들었었어.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팝 성향도 생기고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잖아. 이 디스코그래피 얘를 봤을 때. 근데 그런 걸 다 듣고 나서 이 곡을 딱 들으니까 아 그래 이거지. 그치, 이거지. 이게 인디의 맛이지. 그런 감상이 좀 있었다. 비슷한 곡들 생각해보면 체리 필터라든지 좀 생각났단 말이야. 그때 우리나라의 가요가 대부분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아이명이 영향을 받은 것과 또 우리나라 가수들이 영향을 받은 게 비슷한 원류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은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일본 음악에서 우리나라 음악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단순히 영향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의 영향을 받았지.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따왔지. 옛날 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다뤄야 할 앨범이 지금 7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수록곡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총평을 얘기해보자면은 이런 스타일로 음악하는 신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이 한국에서 통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 싱어송라이터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말랑말랑한 포크 음악 기반이었거든. 가사도 예쁜 단어들이 나열이 돼 있었고 그런 음악이 많아가지고 지루한다거나 스타일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명은 직설적이고 쇼킹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 나랑 비슷한 감상이네. 내가 이 앨범을 듣고 딱 한 줄로 정리를 한 게 있거든. 내가 소속사 사장이라면 이 사람을 무조건 영입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써놓은 게 있어. J-팝에서 밴드 음악을 할 때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인 것 같은데 담백해. 잔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백하고 튠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악기들도 분리도 엄청 높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QWER이나 네모네모 같은 그런 류의 신스 위주의 곡들 말고 전통적인 일본 밴드 음악에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 또 재밌었던 거는 어쿠스틱 기타 비중이 엄청 높더라고. 맞아. 우리가 흔하게 밴드 믹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비중이랄까? 그거에 비해서 음악에서 어쿠스틱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놓는 정도가 되게 세다. 모든 곡을 다 통기타를 가지고서 작곡을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도 어쿠스틱 기타의 존재감 같은 거를 드러내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 거의 모든 곡에 포크 느낌이 한 스푼 섞여 있어. 아마 의도된 것이지 않을까. 통기타 스트로크가 빠지는 일이 없지. 다음에 나온 앨범이 EP 2집이거든. 이게 미움받는 아이가 세상에 활개친다라는 제목의 EP이고 전작에서 한 반년 정도 지난 타이밍 2015년 12월 2일에 나온 앨범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제가 모든 제목들을 한글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게 일본어를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수록곡은 개별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총평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프트웨어 징크스가 느껴지기는 했어. 방금 전에 얘기한 미니 1집에서 충격적이고 날선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잘 먹혔을 것 같단 말이야. 특히 일본 같은 보수적인 사회였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아티스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거나. 나는 아이명이 이 앨범에서는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약간 매운맛을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앨범까지만 들었을 때는 매력도가 감소했다. 나 같은 경우도 미니 1집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는 생각을 받았고 앞으로 얘기할 부분은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아보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150곡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데뷔를 하기 전에 공장식으로 곡을 만들어 놨는데 좋은 곡들이 미니 1집에 많이 가 있고 미니 2집에 약간은 좀 약한 곡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만 아닐 경우 임팩트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앨범이 정규 1집이지. 청춘의 익사이트먼트라는 제목의 앨범이고 미니 2집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2017년 9월에 나온 앨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명의 앨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데뷔 정규 앨범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노래들도 수록이 돼 있어. 살아있었던 거구나, 너는 록을 듣지 않아,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 이런 한국 사람들이 즐겨 듣는 명곡들 있잖아. 수록이 돼 있고 메시지적으로도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 너는 록을 듣지 않아의 라이브 하는 영상을 뭘 하나 봤는데 아이명 부독한 나중에 라이브를 한 거긴 해. 발매됐을 당시는 아니고 딱 통기타 하나 메고 엄청 관중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부르더라고 혼자. 보니까 뮤직뱅크 이런 데처럼 후처리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생이야. 흔들리고 이런 게 다 들려. 그거 보는데 물론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뒤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약간 성공할 만하다. 진짜 아무도 없어 무대에. 자기 혼자 통기타 들고 노래를 하는데 장악력 같은 게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기억하기로도 그 라이브를 일부러 공연 전체를 통기타만 가지고서 했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거든. 아이명은 통기타로 곡을 쓰는 사람이고 편곡이 될 때는 이제 편곡가들이 옆에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쓴 노래의 순수성이 약간 옅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공연만큼은 원석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좀 선보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통기타만 들고 나갔었다는 얘기를 내가 봤던 것 같아. 또 조금 재밌었던 건 일본 사람들 진짜 콘서트 조용하게 듣는다. 미동도 없어. 박수만 쳐. 짝짝. 그치. 되게 유명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도 일본에서 공연한 라이브 영상 보면은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약간 수록곡을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 너무 유명한 넘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2번 트랙 살아있었던 거구나. 이게 너무 좋았어. 열차에서 투신 여고생이었던 것 같아.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 쓴 곡이었거든.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됐다가 노래로 전환이 돼. 진짜 코러스의 멜로디 감각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아이명이 진짜 탑라이닝을 엄청나게 잘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 미니 시절에도 탑라인에 대해서만큼은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미끈하게 멜로디를 써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 노래에서는 그게 한 번 더 진화를 해가지고 정말 날카롭고 흡입력 있는 멜로디를 들려주더라고. 이 노래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보컬을 받쳐주는 악기들 있잖아. 피아노라든가 일렉 기타, 스트링, 드럼 그것들의 편곡이 너무나 적합하게 잘 됐어. 적재적소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느낌. 단순히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악기가 꽂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즐겁더라. 보컬적인 측면에서 재밌었던 게 살아있었던 거구나 이런 곡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 맞아. 이런 곡들을 번갈아서 또 듣다 보면은 같은 앨범 안에서 부르는 곡인데도 보컬 스타일이 엄청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담백하다가도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 이런 곡들에서는 박자감이나 그루브 타는 게 확연하게 달라진단 말이지. 너는 록을 듣지 않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도 1억 회가 넘더라고. 이 앨범을 기점으로 1티어 가수가 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전체적으로 디스코그래피를 놓고 봐도 가장 아이명의 근본이다 싶은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지 않나. 그 와중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너는 록을 듣지 않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 투어 샌리스트 같은 걸 보면 링딩도 있고 마트류시카라는 곡도 샌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인기 있는 너는 록을 듣지 않아라든지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이제 이 앨범이 베스트는 아니긴 해.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 뭐 아이명의 근본은 이 앨범이 아니었나. 나는 이제 반항적인 노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패닉의 2집 밑 같은
앨범 있잖아. 그런 느낌이 이 앨범에서도 되게 나와가지고 좋게 들었었어. 또 근데 대중의 끝판왕인 후크송 중독자잖아요. 후크는 항상 난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멜로디 같은 부분들은. 이것들은 탑라인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후크가 확실히 있어. 그러면서 메시지가 반항적이고 꼬인 것 같은 냄새를 막 내준단 말이야. 아, 이 앨범이 너무 좋은 게 있었고, 그 5번 트랙에 두 사람의 세계라는 노래가 있거든. 이게 부부에 가까워 보이는 오래된 연인의 러브송 이런 느낌이야. 시시콜콜한 다툼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싫어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가사가 나오는데 그 연애를 묘사하는 방식이 윤종신 냄새가 나는 정말 사소한 장치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를 하거든. 이게 사실은 22살 근처에서 나온 앨범이란 말이지. 근데 그 나이 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너무 좋았었어. 그 다음은 이제 정규 2집 순간적 식스센스. 2019년에 나온 앨범이죠. 아이명의 최대 히트곡이라고 해야 될까? 최단 시간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해야 될까? 그 2번 트랙에 마리골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2018년에 J-POP 최대 히트곡이래.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가장 빨리 달성한 그런 곡이라고 하더라고. 되게 히트를 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이명 곡들 중에서도. 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속된 말로 막 지르는 구간도 없고 기승전결이 되게 강한 곡도 아니란 말이야. 훅 중독자로서 이 곡에 대한 감상 어떻습니까? 괜찮게 들었어. 메시지적인 부분에서 미니 1집이라든가 정규 1집이라든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많이 대중적으로 변한 거거든. 메시지적으로. 근데 노래가 만듦새가 미끈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대단한 특이 취향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대중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아닐까. 아이명이 아까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가수라며 그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규 1집이나 미니 1집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노래를 지급을 해줘야지 나이대가 있는 분들한테도 소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역할을 열쇠처럼 이렇게 열어져 친 곡이 마리골드가 아니었나. 후반부의 어떤 앨범들도 다 들어봤잖아. 그 중에서도 탑티어에 속하는 정말 잘 빠진 팝송 아닌가.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곡이 그렇게 매운 곡이 아니거든. 밍밍하고 맹맹한 곡인데 사실 나도 이런 곡들은 취향이 아니야.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곡들은 별로 안 듣게 되는데 들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어. 원래 나는 자극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노래를. 그런 게 없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막 들었어. 또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아이명이 기타 한 대로 언플러그드로 부르는 노래들이 많잖아. 이 곡 같은 경우는 공연장 중앙에서 이렇게 기타 한 대로 부르는데 크리스 마틴 같기도 하고 크리스 마틴이 이제 공연장 중앙에서 어쿠스틱 기타로 부르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채원이 르세라핌이자 이제 전 아이즈원의 일본 방송에 나와서 비교하면 안 돼.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예쁘더라. 아니 뭐 또 팬이기 때문에. 아이브의 가을도 불렀대. 아, 맞아. 본 것 같아. 아이브 또 친척 그룹이니까 응원합니다. 나는 이 곡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적어놨던 메모가 있었거든. 1집에 제일 마지막 트랙 중에 표백이라는 노래가 있어. 무슨 영화 OST였나? 그 노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팝적이라는 차원에서. 그 두 개 노래 중에서 마리골드가 훨씬 좋았던 게 멜로디가 훨씬 날카롭다고 생각을 했어. 1이 아까 좀 매운맛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노래의 매운맛은 멜로디의 날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감상이 들기도 했었다. 한로르랑 비슷한 느낌인가? 조금 그런 느낌도 들더라. 상위 호환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비교를 또 아까 뭐 비교하지 말라더니 결과값이 나와버렸으니까. 그치. 데뷔 연도도 너무 차이 나고 한로로가 이제 한국의 아이명이 되길 바라면서. 비교가 아니에요, 선생님. 뭡니까 그러면? 한로로가 당연히 더 신인이니까 이제 상위 호환일 수밖에 없지.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든 이를 나락을 보내버리려고. 오늘도 훈훈한 이평상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소리 꽂아놓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이거 되게 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뮤비도 삼삼해. 색 같은 것도 되게 삼삼하거든. 채도가 빠져있지. 컷 전환 같은 것도 뭔가 느긋해. 우리나라 그 아이돌 음악 이런 거 보다가 보면은 슬로우가 걸려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느긋하다고 해야 되나? 대부분의 그림도 화려한 거 없이 아이명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다 요 정도로 가잖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리골드가 18년도에서 가장 흥행한 노래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진짜 밴드쟁이들한테는 천국 같은 정말 행복한 나라겠다. 그치. 이런 노래를 냈을 때 그렇게까지 호응을 해주는 나라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밴드 음악을 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겠다. 그치만 우리나라에서도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같은 노래들은 크게 히트하잖아. 풀이 더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냥 밴드 음악의 풀이 넓다. 그거는 사실이긴 해. 여행 갔을 때만 해도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밴드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물론 그만큼 더 레드 오션이겠지만은 성공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열매는 그만큼 더 달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 TMI? 굳이 내가 얹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레드오션일 거야 아마 일본 밴드 씬이. 근데 이 아이명의 음악들은 정말 되게 담백하잖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일본에서 밴드를 해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내 색깔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노래에다가 편곡에 어떤 새로운 색채를 입혀보려고 시도한다든지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어떤 음악적 장치를 막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 곡은 그냥 정권. 그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4차전지까지 있고 엄청 화려한 스킬들 많잖아. 맞아. 보스를 잡을 때 매지클로로만 잡는 거야. 그냥 초보자의 스킬이잖아 매지클로는. 그런 스킬로 보스를 때려잡는 거지 이 아이명이라는 아티스트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뭔 소린지를 잘 알아듣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어. 연식이 또 나와버리는. 메이플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간에 이 앨범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이게 아이명의 가능성이랑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1집보다 아까 저평가를 한다 그랬잖아. 1집에서 안 보여줬던 팝적인 노래들이 수록된 거는 너무 좋았거든. 1에서 한 4번까지 트랙까지는 너무나 즐겁게 들었는데, 정규 1집도 사실 공유하는 단점인데 아이명 앨범들이 후반부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1집 같은 경우도 8번 트랙부터는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번 앨범은 5번 트랙 정도부터 더 빨리 지루해지더라고. 뭐랄까, 메셋이나 코드 진행이나 리듬의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이 동어 반복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메인으로 내가 꼽은 곡들은 진짜 좋았는데, 근데 앨범 단위로 전체를 봤을 때 뒷부분의 노래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약간 비슷비슷한 곡들이 많지 않나. 물론 그 곡들이 어느 정도의 날카로움을 다 담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음은 정규 3집. 맛있는 파스타가 있다고 들어서 2020년 9월에 나온 앨범이고, 전작과 이제 2년의 텀이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이 3집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집은 약간 저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 이것도 이제 2집에서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이때부터 아이명의 음악 색깔이 크게 변화하지가 않고 앨범별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가 않고 조금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동영반복이다. 앨범 단위로 평을 하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곡들 같은 걸 들었을 때도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했던 거 또 했네, 이전에 들었던 거 다시 듣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걸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여기부터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 3의 말을 빌리자면 오아시스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아, 뭐 그럴 수 있죠. 심볼을 내면 오아시스 1, 2집과 싸워야 된다. 지금 아까부터 그 미련이 남은 멘트를 계속 그 오아시스 영상의 에필로그가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미련이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질척거리시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변화가 성공적이었든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았든 간에 어쨌거나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아이명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보다도 변화가 적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하나 먼저 얘기하고 싶어. 아주 재밌는 지점이 있었는데 디스코그래피를 쭉 준비하고 들으면서 유일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 벌거벗은 마음. 아, 나도 이거 들어봤어.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마 이자카야에서 들었을걸? 이자카야 술집에서 들었나? 그럴 법한 곡이긴 해. 왜냐면 나는 이자카야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 실제로 들어본 곡이 몇 개가 있었어. 근데 어디서 들었나 생각해보면은 일본 음악 나오는 이자카야 있잖아. 다 거기서 들은 거야.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지. 그것도 사람들이 영화 보면서 이게 퀸 노래였어? 막 이러잖아. 트로트 느낌 나는 그 노래 아닌가요? 트로트 아니고 발라드. 발라드. 아이명이 아버님이 오키나와 쪽 전통 음악을 하셨대. 맞아. 그래 이게 약간 전통음악 느낌 나더라고 노래가. 오키나와 전통 음률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성인가요의 어떤 느낌이 좀 났다 그래야 되나? 곡을 들었을 때? 김광석 세대의 냄새가 좀 난다고 해야 될까? 나는 그것보다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트로트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는데 어쨌거나 발라드잖아. 그 전에 발라드를 안 했었단 말이야. 다 포크록 기반의 노래를 했었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최초로 발라드를 시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 탑라인이 너무 맛있더라고. 이 앨범이 전체적으로 아까 지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만큼은 탑라인을 너무나 잘 썼고 익숙하지 않은 장르에서 이 정도로 멜로디를 뽑아내면은 애지간하면 좋을 수밖에 없다. 나는 또 재밌었던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발라드 강국이잖아요. 발라드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어떤 보컬의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는 정말 정반대되는 보컬이거든. 아, 그치. 되게 담백한 보컬인데 그런 보컬이어도 발라드를 불렀을 때 그 맛이 있더라고. 담백한 맛이 있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치. 내가 그래서 사실 서두에 하려다 만 말이 그거야. 3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믹싱이다. 그치, 난 드라이한 믹싱이 좋아. 3의 거의 뭐 지향점에 가까운 믹싱이다. 전공법 믹싱. 내가 합주실에서 듣던 사운드가 앨범에 담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아이명은 그런 느낌이 나게 믹스를 해. 그래서 좋아. 이거는 아이명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거든. 좋아하는 앨범 중에 카시오페아라는 밴드의 민트잼이라는 연주곡 앨범이 있어. 그 앨범이 언제 나왔냐면 87년도야. 87년도면 우리나라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나왔을 때거든. 들어보면은 때깔이 정말 말이 안 돼. 이거 어제 나왔다 그래도 믿을 정도로 맛있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아니 87년이면은 버블 경제 시절 아니야? 그치, 버블 경제 시절이지. 충분히 가능하죠. 돈이 정말 썩어날 때니까. 그래서 부럽더라고 보면서. 나는 3번 트랙 얘기하고 싶거든. 이 시가렛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이명이 팝 클릭을 좀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나는 이거 들으면서 거의 볼빨간 사춘기 음악이 막 떠오를 정도로, 그 원래 내가 1집에서 좋아했던 색깔은 컬컬하고 거칠고 삐딱하고 이런 부분이었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노래 자체도 귀여운 목소리로 부른다. 그래서 잘하면은 팝 작곡가, 가요 작곡가 이런 쪽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빠진 가요적인 노래인 거야. 편곡의 형태만 약간의 포크록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 비슷하게 한여름밤의 냄새가 난다라는 9번 트랙의 곡이 있는데 벌스 파트 같은 데 들어보다 보면 포크 뉘앙스로 노래를 하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박자를 쪼개면서 들어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명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이 앨범 안에 있습니다. 오, 뭐죠? 봄날. 아, 다 이제 처음 듣는 곡이잖아요. 첫 느낌으로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명 노래를 핵심 키워드를 담백이라는 단어로 가져가고 있는데 인트로가 정말 담백하다. 담백의 극치이지 않나. 편곡적인 부분에서 악기가 중간중간 하나씩 쌓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쌓이는 게 아니라 프리코러스의 중간에 쌓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변칙적으로 악기들이 쌓이는 게 기승전결을 되게 탄탄하게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베스트 곡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 봄날이라는 곡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곡이다. 빙어 얘기도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빙어? 근데 사실은 나는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혹평이거든. 빙어가 그나마 좋았던 것도 자가복제를 조금 덜해서 노래들 들어보면은 통기타를 기반으로 곡을 쓰는 아티스트잖아. 그래서 노래 안에서 통기타가 쉬는 일이 거의 없어. 계속 긁고 있거든. 사실은 이게 자가복제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노래는 통기타가 쉬고 베이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 나와. 그런 부분에서 편곡이 조금 새로운 맛이 있고 뒷부분도 뭐 편곡을 특이하게 가져간 부분이 있어. 재밌는 게 근데 스트로크만 긁더라고. 핑거링을 거의 안 하더라. 아이명이 뭐 자기 그렇게 기타 실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래. 할 수 있는 것만 딱 한다. 기본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기백으로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 나. 기백 일리 있다. 맞아. 아이명 부족한 라이브에서 내가 느낀 것도 그런 거니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카리스마가 있지. 그런 카리스마랑 아까 내가 얘기한 멜로디 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명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 같거든. 사실은 아까부터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또 이제 기타 기반의 작곡을 하고 막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이론적인 배경이 부족하잖아. 재즈 코드라든가 다른 악기에 대한 악기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기타를 막 피크 가지고 스트로크 하면서 곡을 써. 그런 싱어송라이터는 사실 한계가 조금 오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더 이상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소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명은 이 시점에서 이미 탑티어 싱어송라이터가 돼버렸단 말이지. 계속 공연 뛰고 계속 방송 나가고 다음 앨범 준비하고 녹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명이라는 사람이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여유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나랑 완전 반대의 생각이다. 왜냐면 이 얘기를 사실 유다핀 밴드 때 했었단 말이야, 3이. 그런 작곡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악기들을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아이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쓸 줄 알면 다른 게 뭔 소용이야? 아, 맞아. 이미 그냥 통기타로만 작곡해도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는데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겠는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 말에도 사실 동의를 하기는 해. 그 이후에도 계속 커다란 부침이 없이 투어 돌고 막 하고 있잖아. 뭐랄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강점이 덮어버릴 수 있는 만큼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롱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나는 이제 변화를 계속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고평가하는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 더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 맞아.
정규 4집 눈동자로 떨어져요 레코드. 2022년 8월 또 이제 3집과 2년 정도의 텀이 있는 앨범이지. 그 떡잎을 들으면서 요때 이제 한로로 생각이 좀 났어. 좋은 노래지. 이 앨범을 들으면서는 1집의 아이명이 다시 한번 등장해주기를 3집까지는 희망을 하면서 들었었단 말이야. 아,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한 번만 더 삐딱해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이제 40쯤 오니까 아, 삐딱한 아이명은 이제 자라가지고 없어져 버렸구나. 그 아이명은 사춘기 같은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로디 메이킹 같은 게 너무 날카로우니까 가사 같은 것도 날이 서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상 수준의 가사를 계속 써내니까 이때부터는 인디적인 느낌이 있다기보단 내가 팝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 비슷한 감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전 작들까지는 어느 정도 팝 클릭은 했어. 근데 악기 구성만큼은 밴드셋이었거든 전체적으로. 맞아. 근데 이 앨범부터는 악기 구성까지도 좀 스탠다드하지 않은 밴드 악기가 아닌 그런 소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거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 방향이 뭐 기존의 포크나 어쿠스틱이 아닌 팝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그런 게 제일 크게 드러나는 트랙이 나는 11번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 하트라는 트랙. 여기서 아예 전자드럼 소리로 시작을 해버리더라고. 통기타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것 또한 이자카야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아이명의 노래였다. 근데 이쯤 되니까 진짜 팝송 같은 거야. 마룬5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야 이거 로그로 시작해서 이제 팝으로 왔네. 근데 그 결과물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아 그래, 인디 색깔을 애매하게 내버릴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완연한 팝송으로 가버려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었어. 성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도 하거든. 다양한 막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 인지도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리고 6번 트랙이 3636이라는 노래가 있어. 정규 1집에서 두 사람의 세계라는 노래가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 이 노래는 그 노래 사이가 안 좋은 버전 같은 노래거든. 3636이 연인이 싸우고서 와이프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의 택배 물건들을 택배 보관함에다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그런 내용의 노래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넌 이걸 열기가 진짜 힘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가사가 너무 좋아. 다쳐버린 상대의 마음을 잠긴 택배 보관함에다 비유한다거나 아침밥 같은 소재 같은 걸 가지고 서로한테 질린 모습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데뷔 초창기의 아이명의 감각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명 MBTI가 약간 궁금해져가지고. 인프피. 근데 아마 N이 100%이지 않을까. 상상력이 풍부해야지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 같아. 풍부하다 못해 가사만큼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우리도 지금 N이 2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감하잖아. 그래, 당신의 가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T라서 그래요. T라서. 그거 너무하시네 진짜. 그건 있어. 뭐 여담이지만 짚고 갑시다. 저는 당신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안 하면서 듣긴 해요. 저는 먹히려고 가사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 첫 번째, 내 취향이야. 두 번째, 이런 곡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특이한 가사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저것은 약간 비행기 태우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아무리 해도 돈 받고서 이제 남의 노래 작업해주는 그런 사람은 못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색깔을 버리기가 너무 싫어. 그 색깔을 버릴 거면 나는 곡 안 쓸 것 같아 그냥. 저는 좀 한번 세상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굶어 죽을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이평선 잘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쯤부터는 이제 그냥 아이명을 팝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작가주의 같은 걸 좀 안 기대하게 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게. 정규 5집 고양이에게 질투. 작년 9월에 나온 앨범이고요. 보면은 계속 2년 텀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더라고. 진짜 꾸준한 것 같아요. 2년 텀으로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 사실. 진짜 어렵지. 풀앨범으로. 그러니까 랭스가 짧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게, 중간중간에 보면 OST 같은 것들이 꾸준히 섞여 있어. 미디어에서 아이명을 사랑하더라고.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심지어 막 우리나라 뭐 아침마당 같은 아침 방송까지도 OST나 로고송, 주제가 같은 거를 계속 의뢰를 하더라고. 그것들이 다 정규 앨범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보니까 1집부터 해가지고 절반 이상은 어디 OST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픽을 많이 당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영상물이랑 같이 보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내가 실제로 본 영상물은 별로 없긴 한데 궁금해져가지고 몇 개는 시놉시스 같은 걸 좀 찾아봤거든. 예를 들어서 정규 2집에 둘만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어. OST는 아니고 신라권이라는 97년도 영화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 썼대. 영화 시놉시스를 보고
보고 나니까 노래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겠다 하고서 일부러 약간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영상물이랑 붙였을 때 파괴력이 증가하는 면모가 있지 않나. 궁금했던 게 OST를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곡을 엄청 많이 쓴다.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맞춰서 쓸까? 매번? 몇 개 같은 경우는 맞춰서 썼더라, 아예. 매번 괜찮은 곡들을 뽑아내 온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퀄리티가 하한선이 딱 있어. 그 밑으로 안 떨어져. 지금 이제 그 삼천포로 간 느낌이라서 자, 되돌리자. 앨범 얘기로. 그 내가 아이명 앨범을 들을 때 샌리스트 위주로 들었던 부분이 있단 말이야. 콘서트. 그렇죠. 가장 최근에 했던 투어 콘서트 샌리스트로 좀 봤는데 이 앨범이 가장 샌리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서 가장 많은 수록곡을 듣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좋았던 곡은 럭키 컬러라는 곡. 나도 좋았어. 이 곡은 참이 아쉽다고 얘기했던 팝클릭.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곡이지 않나. 나는 이 곡 같은 경우는 약간 산울림 느낌이 좀 났단 말이지. 7080 향수가 좀 나는. 그래서 콘서트 셀리스트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접한 곡이 이 곡이거든. 이런 느낌이라면 초기 앨범이려나 싶었는데 가장 최근 앨범이어서 좀 놀란 부분이 있다. 이 노래는 일본 음료수의 CM송으로 쓰이기도 했대. 칼피스라는 음료수에. 그러니까 안 쓰인 노래가 없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칼피스가 굉장히 유명한 음료수거든요. 아, 진짜? 개짜 가족의 후구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먹는 복숭아 맛 음료. 아, 그래.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료수가 하나 있죠? 밀키스인가? 쿨피스. 아, 그거의 이제 원조가 이제 칼피스입니다. 나 이거 일본 여행 갔을 때 자판기에서 봤다. 개짜 가족의 후구오가 칼피스를 그냥 미친 듯이 먹어 막. 아, 그래. 살이 찌겠네. 아유 아저씨들 20년 전 만화 얘기하고 있네. 개짜 가족 참아? 개짜 가족 참냐고. 못 참지. 솔직히 못 참지. 나는 이 앨범에서는 만나러 갈 텐데랑 리듬 64라는 노래 두 개 되게 좋게 들었거든. 완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전 노래들도 좋았지만은 내가 아까 팝적이고 아이명의 색깔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사실은 내가 노래를 거의 뭐 일주일 정도에 몰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느낀 거지. 이걸 2년 텀을 두고 들었으면은 무슨 범죄도시 시리즈 보듯이 사실 내용 맨날 비슷비슷하잖아. 마동석이 범인을 때려잡는. 근데 보러 가지.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아이명의 계절이 왔구나 하면서 매번 가을이나 뭐 이런 즈음에 앨범을 딱 발매를 해주니까 좋게 듣지 않았을까? 또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명의 음악은 약간 빙글의 바나나 우유 같다. 왜냐면 난 편의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매주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거든. 이상한 막 괴식 같은 것도 많아 보면은 콜라보 막 이상하게 하면서 처음에 손이 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빙글의 바나나 우유로 돌아온단 말이야. 아, 그치. 그런 면에서 꾸준하게 비슷비슷한 결의 음악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점. 물론 조금 그 안에서 시도는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 빙글의 바나나 우유 1티어이자 거의 뭐 한 40년 넘지 않았나? 맞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았잖아. 또 재밌는 점이 바나나 우유도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해보긴 한다. 메론 맛 우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꼈고 나도 수록곡 얘기를 하자면 뭐 리듬 64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라이브로 보면 좀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라이브 영상이 없더라고 이 곡이. 아, 그래. 편곡 자체는 라이브에 최적화된 편곡은 아니잖아 원곡이.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면 어떨까 좀 궁금해지더라고. 이번 내한테 해주면 참 좋겠다. 샌리스트에는 있었어. 아, 진짜? 최근 투어 아마 하지 않을까. 듣고 싶으면 이제 가야겠네. 하지만 갈 수가 없다. 이미 끝났다. 망했어. 요새 일본 아티스트들 내한이 많은가 봐. 직장의 대리님이 얼마 전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일본 아티스트 중에 아도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아, 유명하지. 내한을 한다네? 거기도 티켓팅을 너무 늦게 한 거야. 혼자서 분통을 터뜨려. 아 이걸 왜 몰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하고 일 좀 하라고 했어.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내한이 좀 잦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명 그 디스코그래피를 굉장히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진짜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J-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본 거지. 우리가 모르는 J-팝이 진짜 많을 거고 엄청 많지. 아이명의 음악이 J-팝이다라고 약간 동치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 일단 시도를 해본다라는 면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명 음악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아이명의 음악을 10대에 들었으면
인생 뮤지션이 됐을 뻔했다. 지금이야 너무 이제 닳고 달아서 이런 무자극 음악 같은 경우는 인생 뮤지션까지는 될 수 없어. 근데 아마 약간 순수함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 만약에 들었으면 되게 다르게 느꼈을 것 같아. 지금 10대 20대 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전체적으로 보컬 톤, 믹싱 방향, 음악의 뭐 장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쨌든 내가 한국 음악이나 혹은 미국 음악에 더 집중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음악들 특유의 감성이 좀 느껴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 가사 같은 것들도 날카롭기도 할 거고 실제로 또 기저에 겪어보지 못해서도 있다고 생각해. 겪어보지 못했던 감성, 멜로디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멜로디라서 더 신선하고 더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냥 안 듣고 일본어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사실 이게 나는 밴드 음악 원래 좋아하지만 한국의 밴드 음악의 맛과 일본의 밴드 음악 맛은 장르적으로 좀 비슷하더라도 다르게 구현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즐거웠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티스트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 뭐 즈토마요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아도라든가 내가 이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봐야겠다. 추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장범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장범준이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어도 어쨌든 우리나라 음악 씬의 메이저는 아이돌 음악이에요.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이명 같은 아티스트가 메이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약간은 부러운 면이었던 것 같아. 일본은 오히려 아이돌이 마이너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밴드맨인 나한테는 아주 부러운 그런 거지. 정권 찌르기로 보스를 잡는 한업이다. 멋있다 멋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이명에 대해서 겉핥기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내한 공연도 올 거고 한데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한도 우리는 아마 가지는 못할 거고 하지만 다른 뭐 일본 아티스트들 음악을 좀 알아도 볼 거고 알아보고 들어보다 보면은 다음번 내한이 있을 때는 한번 1위 티켓팅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것입니다. 과연 건투를 빌면서 건투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